철새들이 V자를 그리며 날아갑니다. 새들이 이렇게 대형을 맞춰 날아가는 데는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덜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날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래도 선두자리에 있는 새는 바람도 가장 많이 맞고 또 길을 찾아가야 하니까 그 무게가 상당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철새들은 선두에 선 새들과 수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 고통 분담을 하면서 장거리 비행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혼자라면 힘들었을 고향 가는 길,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에게 힘을 주는 새들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그리운 고향의 품을 향해 가고 계시겠죠? 아니면 이미 그 품에서 편안한 시간 맞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추석 특집. 저는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추석 특집 맛따라 전국 일주 길따라 전국 일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맛따라 전국 일주 길따라 전국 일주, 오늘 추석 특집으로 1부에서는 지역의 음식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구석구석의 여행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연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이 명절 행사 일찍 마치고 귀경이나 혹은 여행길 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다른 지역의 맛과 멋을 두루두루 살피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자, 먼저 맛따라 전국 일주, 지금부터 전국의 맛을 찾아 함께 떠날 분 모시겠습니다. 맛칼럼니스트 박상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상현입니다. 자, 추석하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먹을거리가 풍성한 때 아니겠습니까? 고향이 부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마다 명절 음식이 좀 다르잖아요. 부산의 명절 음식은 어떻습니까? 지역적인 차이가 이제 가장 많이 나는 부분들은 어떤 산물들이 많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가장 달라지니까, 부산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바다를 가까이 두고 해산물이 풍부한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차례상에도 이런 해산물들이 많이 올라오죠. 네. 또 이제 내륙은 보면 이제 뭐 전이나 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긴 한데, 보통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뭐 닭을 한 마리 통째로 쪄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 부산 같은 경우는 닭 대신 문어가 올라간다든가. 육식과 해산물. 네, 그래서 차이. 문어를 뭐 잘 삶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 나는 것, 보이는 것들은 탕국. 탕국. 예. 탕국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산물들이 들어가서 이제 맑게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물이 다르겠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건홍합. 그다음에 시원하겠네요. 그다음에 백합. 그리고 문어 이런 것들이, 해산물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저도 부산에서 태어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늘과 내일 추석 명절 맞아서 평소와는 다른 구성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맛따라 전국 일주, 길따라 전국 일주. 지역의 맛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 위해서 미리 지역에 있는 리포터 분들에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소개하고 싶은 음식 좀 방송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봉원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자, 흔히 알고 있는 안동 간고등어, 안동 찜닭, 이 외에 오늘은 어떤 음식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동의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헛제사밥을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헛제사밥. 네, 그렇습니다. 유교적 성향이 강한 안동에서는 조상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가장 큰 책임이라고 여겨서 제사를 매우 중요시하는데요. 그래서 제사 후에는 친지나 가족, 이 제사를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제사를 지낸 나머지 음식에다 밥과 비벼 먹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냥 거짓으로 제사 음식 만들어서 먹는다. 그래서 헛제사밥이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비빔밥 형태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요? 이 밥과 나물 종류를 포함해서 소고기, 상어고기나 동태, 강고등어 등이 들어가고요. 헛제사밥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담백한 각종 나물에다 밥을 넣고 쓱싹쓱싹 간장으로 간을 해서 비벼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고추장 비빔밥과는 다른 안동만의 헛제사밥 먹어보고 싶으시죠? 그러게요.
네, 여기에는 또 얽힌 유래가 여러 가지 설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안동 종가음식 체험원 박성남 원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네. 헛제사밥은 담백하게 볶은 각종 나물에다가 비비빔밥의 형태로 밥을 비벼 먹는데요. 고추장을 넣지 않고 간장과 애소금을 간을 해야 제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헛제사밥의 유래를 보면 유명 소원이 많은 안동에서 유생들이 쌀이 귀한 시절에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축과 제문을 지어 올리고 그리고 풍류를 즐기면서 거짓 제사를 지낸 후에 제수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그런 설이 있고 평소 제사를 지낼 수 없는 평민들이 쌀밥을 먹고 싶어서 그냥 헛제사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데서 시작했다는 설까지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만 접해볼 수 있는 독특한 향토 음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뭐 식당에서도 이 헛제사밥 먹어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향토 음식점 곳곳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예. 종교적, 문화적 이질감이 없어서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동에 가면 헛제사밥을 꼭 찾아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안동에서 먹어볼 수 있는 음식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동 시민들이 즐겨 먹는 향토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시민들의 목소리로 담았는데요. 같이 예. 들어보시죠. 안동에는 이제 건진국수라는 게 있는데 국수를 한번 삶아서 건져낸다고 해서 건진국수라고 하고 있고 특징은 제철 야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야채가 들어가서 같이 삶아서 시원하게도 먹을 수 있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따뜻하게도 먹을 수 있고 안동 하면은 안동 강고등어 제일 생각이 안 납니까? 안동은 내륙 지방이어서 바닷가하고 접하는 게 좀 멀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 생물들을 간을 해가지고 아주 간간한 그런 생선을 가지고 구워서 먹는 그런 옛날부터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안동에는 안동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안동 한우 골목도 있는데 거기 가면 안동에는 갈비를 먹고 남은 뼈에다가 붉게 이제 매콤하게 양념을 해서 갈비찜을 해주고요. 또 일부 남은 뼈에는 된장찌개 우거지 넣어서 된장찌개를 해주는데 정말 일품이에요. 밥을 비벼 먹고 갈비찜에도 밥을 비벼 먹으면 갈비를 먹고 속이 좀 느끼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갈비찜으로 밥을 비벼 먹으면 그 느끼함도 해소되고 좋습니다. 안동에 한우 골목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 갈비찜을 좀 먹어봐야 되겠어요. 갈비 먹고 남은 걸로 갈비찜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매콤하고 또 칼칼하면서도 입맛이 막 돕니다. 아하. 네, 그 밖에도 이 간장에 졸인 것이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나는 뭐 안동 찜닭도 있고요. 천일염을 뿌려 염장에 석쇠 구워내는 고등어 구이, 아삭아삭 씹히는 무와 뭉클하게 터지는 바다리 묘한 균형을 이루는 안동 식혜, 여기에 건강식으로 꼽히는 건진국수까지 안동의 향토 음식 정말 맛있는 게 많은데요. 그러게요. 네, 헛제사밥이나 안동 식혜는 흔히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안동에 오시는 걸음 있으면 꼭 드셔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봉원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박상현 씨. 네. 이 안동 헛제사밥 드셔보셨나요? 네, 저도 뭐 안동 취재로 가면 꼭 한 번씩 챙겨 먹습니다. 근데 뭐 다른 지역에도 비빔밥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안동 헛제사밥 이렇게 또 유명해진 겁니까? 아무래도 안동은 이제 유교 문화가 발달한 곳이고 종가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양반 이제 지역입니다. 제사가 많은 곳이죠, 사실. 네. 제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제사 음식들이 발달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동이 그러니까 방가도 많고 종가도 많은 데 비해서 음식이 굉장히 검소합니다. 네. 그리고 담백해서 그 헛제사밥 설명하실 때에도 이제 그 고추장이 아니고 간장에 이렇게 비벼 먹고 이렇게 고춧가루, 고추장을 거의 잘 안 쓰는 문화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헛제사밥 드셔보시면 아주 담백하게 건강식이겠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명절 음식이 좀 손이 많은 게 많이 가는 게 있잖아요. 특히 차례 음식은 더 그런데. 상다리가 휘어져라 차리진 않아도 이것이 있으면 있어 보인다. 이것만 잘 준비해도 이 헛제사밥 느낌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안동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제사 음식 중에 하나가 상어고기.
상어고기. 예. 이걸 이제 돈배고기라고 하는데 이 상어고기를 이제 간장에 졸여가지고 뭐 산적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조림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것은 뭐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고 안동 그렇죠.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안동 식혜도 말씀 주셨는데 네. 안동 식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먹는 식혜랑은 전혀 다르고 그 생선들을 곡물과 함께 발효시킨 걸 식혜라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동 식혜는 묘하게 그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과 야채를 발효시켜가지고 메가를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반찬이라기보다는 음료수로 마실 수 있는. 그래요. 네. 좀 특별한 음식이 많네요. 네. 안동에. 네. 예, 건진국수, 간고등어, 그다음에 안동 갈비찜, 지금 말씀하신 돈배고기, 네. 안동 식혜. 네. 예. 제대로 다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안동도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맛따라 전국 일주. 이번에는 두 번째 맛을 찾아서 목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것만 그냥 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에만? 짜고 강한 맛이 아니라 뭔가 부드러운 듯한 그런 맛이. 아유, 맛있게 드시는데 뭐 탕 드신 거죠? 김대영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영입니다. 예. 시원한 탕을 드셨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한때 목포는 전국 4대항으로 국토 서남권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고, 지난 1970, 80년대 목포는 호남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예. 인근 도시 나주와 한평 등 호남의 너른평에서 나오는 풍부한 농축산물과 완도, 진도, 신안 등 섬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수산물은 목포의 음식 문화를 발달시키는 자원이 됐습니다. 네. 특히 목포 별미 중 빠질 수 없는 게 우럭강국입니다. 우럭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귀한 어류인데 회나 매운탕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최고의 생선이기도 하는데요. 우럭은 2, 3일간 말려 먹기 좋게 썰어 양념과 야채를 보글보글 끓는 물에 넣으면 목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럭강국이 만들어집니다. 앞서 제가 해산물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목포에 또 이런 요리 들으니까 진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우럭 간국, 이 간국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네, 우럭은 지금이 그 살이 꽉 차 올라 식감을 더 자극해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 만드는 과정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우럭은 준학으로 잡은 싱싱한 고기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잡아온 우럭은 한 입에 먹기 좋게 잘게 썰어 염장 처리한 뒤 2, 3일간 곁에 말리게 됩니다. 우럭 간국을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는데요. 조미료나 각종 양념이 들어가진 않고 염장 처리된 그 우럭과 무, 고추, 버섯 등을 물에 넣고 10분간 끓이면 완성됐습니다. 30여 년 경력의 배미숙 사장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것이 마른 거예요. 우럭 마른 거. 우럭을 그러면 그 잘게 이렇게. 이것이 크니까 손님들이 먹기 좋게 그걸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네, 물을 이렇게 썰어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청양고추 들어가고 빨간 고추도 넣고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일단 물만 그냥 담고 끓여야 돼요. 우러나는 것이 이 불이 센 불에서 같은 고기를 끓여도 또 집에 가면 또 이 맛이 안 나요. 내가 끓여도. 사장님만의 비법. 비법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우럭은 저희는 조그만 걸 쓰지 않고 큰 거를 쓴다는 거. 그래야 잔 거는 끓여도 맛이 안 나와요. 근데 우럭이 굵으면 더 훨씬 맛있어요. 쫄깃하고 포만감도 있고. 저는 항상 우럭을 큰 거를 씁니다. 국물이 사골 국물처럼. 네. 우럭을 이렇게 말려서 하는 거라 맛있어요. 그럼 이 정도면 지금 뭐 거의 다. 네, 이 정도 끓이면 이제 무가 어느 정도 다 익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손님상에 내주면 손님들은 조금 더 끓여가지고 끓이면서 드시죠. 아유, 보글보글 끓는 소리 정말 시원하겠네요. 이 우럭 간국. 네, 지금 차량으로 시골집을 가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계실 텐데요. 먹을 게 없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시죠? 1960, 70년 시절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 아버지 밥상에 올라가고 남은 생선을 다시 곁에 말려 국물을 내서 먹기 시작한 게 지금의 우럭간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드셔보시는 손님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목포항 인근 골목길에 위치한 이 식당은 10여 평이 안 되는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이 맛을 보기 위해 점심시간이 되면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래요.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1년 전 우연히 우럭간국을 맛본 뒤 지금은 일주일에 2-3번은 꼭 이 집을 들린다고 합니다. 50대 곽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진짜 맛있어요. 시원합니다, 이 국물이 자체가 담백하면서. 한 수저 떠서 이제 먹으면서 고소하면서 이 깊은 맛이 나요. 쌀뜨물에다가 우리 끓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자체에서 국물이 우러나니까 진짜로 담백하고 맛있어요. 이제 원래 목포 사람인데도 우리는 이제 목포 사람은 센 것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 강국이랑 마른 생선이라는 거는 이 집에 와가지고 처음 알았어요. 언제 처음에? 예, 1년 이제 가까이 돼요. 이 매운탕거리 센 것만 좋아했었는데 이 마른 생선을 강국 끓인다는 건 처음 여기 와서 들었는데 진짜 먹어볼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여기 와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진짜 담백하고 맛있고 고기도 쫄깃쫄깃 약간 꼴꼴 말려놓은 거라 아침에 이제 속이 뭐 할 때도 시원해요. 이게 해장 저기로도 끝내줘요. 아유, 어쨌든 우럭이 커야 더 깊은 맛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 목포와 인근에 뭐 다양한 먹거리가 정말 많죠. 네, 정말 이 지역은 어디를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도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조선시대 양반들 사이의 일품이었던 민어탕은 비늘과 입은 크고 맛은 담담하면서도 달아서 날것으로 먹거나 익혀서 먹으나 다 좋고 말린 것도 더욱 몸에 좋다고 정약전이 자산어보에 쓰기도 했는데요. 예. 목포에는 이런 민어회와 민어탕을 맛볼 수 있는 민어거리가 매일 이 맛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무안은 서남해안 끝자락의 넓은 갯벌에서 생산된 싱싱한 낙지를 맛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도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낙지거리가 있는데 네. 매일 아침 신선한 상태로 낙지가 공급되다 보니 다양한 낙지 요리 코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싱싱한 낙지와 소고기를 같이 맛볼 수 있는 탕탕이와 낙지 초무침, 낙지 볶음 등을 집에서 먹는 듯한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추석은 가족들과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면서 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 드시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 네, 김대영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아, 방송 들으시면서 입맛 따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자, 박상현 씨, 그 우럭 하면은 예전에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고급 생선 아니었습니까? 네네. 예. 우럭은 지방이 적고 맛이 담백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예전에는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광어라고 부르는 넙치와 더불어서 양식을 제일 많이 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또 이 우럭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전라도 지역 음식하면 이제 맛깔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맛깔나다는 표현이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 그 기대도 좀 알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맛깔나다, 맛있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전라도에서 쓰는 표현이 개미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개미가 있다? 네. 전라도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목포 쪽 사람들은 음식이 맛있으면 이거 개미가 있다. 개미가 있다. 네.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개미가 있어요.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개미가 뭐냐면 우리가 맛있다라는 건 처음 딱 맛봤을 때 뭔가 탁 느껴지는 느낌이라면 이 개미는 먹고 나서 조금 지나서 은근히 오는 느낌.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갸우뚱한데 생각할수록 맛있는 이게 거예요. 맛있구나. 그래서 이게 깊은 맛이라고 하고 묵은 맛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라도 음식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자꾸 생각나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런 게 바로 이 전라도 음식이겠군요. 예. 라디오 전국일주 추석 특집 맛따라 전국일주 길따라 전국일주. 자, 전국의 맛을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릉으로 가볼까요? 최정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자, 강릉에선 어떤 대표 음식 소개해 주실까요? 네, 모두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강릉에서는 어떤 음식 소개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요. 맞춰보세요. 네. 강원도 대표 향토 음식이고요. 이 고추장과 된장으로 칼칼하게 맛을 낸 국수는 뭘까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름이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서울에서 뭐 그냥 잔치국수 먹고 있는데. 뭐죠? 네. 이름이? 예. 정답은요. 지금 바로 소리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칼국수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엄청 걸쭉해요. 맛있어요. 깔끔하면서 담백한데 칼칼한 맛.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던 그런 맛?
강릉에 오시면 이 장칼국수를 꼭 드셔봐야 돼요. 이 왜 해서 그러냐면은 해장에 이거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 근데 이 집 오기 전날엔 무조건 술을 먹고 오잖아. 일부러. 야, 국물이 기가 막히다. 야, 꼭 드셔보셔야 돼. 면이 쫄깃하고 깔끔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장맛인데도 텁텁하지 않은 매콤한 맛이 있어요. 자주 먹죠. 그냥 입맛 없을 때 와요. 전날 술 먹었으면 반드시 먹죠. 속도 풀리고 또 옛날 엄마가 해주는 그런 맛이 나요. 강원도로 여행 오시면은 한번 장칼국수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아, 얼큰하고 칼칼한 장칼국수 먹기 위해서 전날 일부러 술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장칼국수 그렇습니다. 생각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 강원도에서 즐겨 먹던 장칼국수는 직접 민 면발에 이 특이하게 고추장과 된장을 풀어 국물이 벌건 것이 특징인데요. 이 국물 색깔만으로도 이마에 땀이 송송 맺힐 정도입니다. 그러게요. 네, 여기에 칼로 송송 썬 면발에다 감자와 애호박, 또 부추, 버섯, 다진 마늘 등 가진 채소가 푸짐하게 곁들여지는데요.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발을 후후 불면서 먹다 보면 장칼국수의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강릉에서는 수십 년째 한결같이 이 장칼국수 외길 인생을 걸어온 식당들이 많은데요. 어허. 그중 몇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만나보시죠. 와, 이게 육수네요? 예, 이게 육수예요. 진하고 좋지요. 뭐 멸치도 넣고 다시마도 넣고 무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이제 초벌 한 2시간 반 정도 끓이고 또 다시 2시간 반 정도 끓여서 합해가지고 갈아서 이래 넣는 거예요. 강릉 장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명절 같을 때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예, 그때 먹으면 개운함이 싹 나타나죠. 예전에는 이쪽에 소금 같은 게 잘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고추장과 된장으로 같이 섞어서 그렇게 국수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게 자리가 잡게 된 그런 음식이죠. 면은 콩가루를 약간 섞어서 그렇게 해서 숙성시켜서 만들고 있어요. 손님들이 가실 때 강릉 와서 정말 맛있게 먹고 간다. 나 이런 말 하실 때 그때 가장 좋습니다. 장칼국수 맛있으니 많이 드시러 오세요. 장칼국수 최고! 진짜 맛있어요. 그릇 드시고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인의 정성과 손맛이 진짜 이 유일한 비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네, 장칼국수 외에 또 강릉 대표하는 음식 많잖아요. 네, 강원도가 또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맛있는 강원도 감자로 만든 감자 옹심이도 이 대표적인 향토 음식인데요. 이 옹심이라는 게 새알심의 다투리입니다. 네. 감자를 갈아 거른 건더기와 가라앉은 앙금을 섞어 소금 간을 해서 새알 크기의 감자 옹심이를 비준 후에 국에다가 이 감자 옹심이를 넣고 끓이는 거죠. 네. 그러면 맛있는 감자 옹심이가 완성이 됩니다. 또 초당 순두부로 유명한 강릉 초당마을에 가면 이 수십 년째 가업을 이어받은 순두부집들이 즐비한데요. 그렇죠. 네, 이 초당 순두부 맛에는 그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비법이요? 네. 아무래도 물 아닐까요? 맞아요. 간수 대신 바닷물 쓰는 거죠? 맞습니다. 네, 바로 동해의 깨끗한 바닷물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 화학 공정을 거친 간수 대신에 바닷물을 응고제로 쓰는데요. 두부에 소금이나 설탕을 따로 넣지 않고 콩물과 바닷물을 5대1의 비율로 섞어서 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릉 장칼국수와 초당 순두부, 또 감자 옹심이 얘기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모두 따뜻한 국물이 일품인데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올 추석에도 가족들이랑 맛있는 고향 음식 드시면서 서로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시정하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 장칼국수 방송 나가고 빨리 가서 먹고 싶다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박상현 씨도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술 좀 드시고 표정이 아까 보니까 근데 이 강원지역 향토 음식인데 왜 이렇게 칼칼하게 국수를 만들어 먹었을까요? 이게 이제 강원도의 어떤 지형적인 특징과 연결이 되는데 강원도는 산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국물을 낼 수 있는 해산물들이 적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된장, 고추장을 양념으로 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장칼국수. 그래서 된장, 고추장을 섞기도 하고 어떤 곳은 고추장만으로, 어떤 곳은 된장만으로. 아하. 네. 그리고 또 앞서 그 초당 순두부하고 감자 옹심이 얘기도 나왔는데
정말 그냥 순두부하고는 다르잖아요. 초장 순두부. 예.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두부는 그 물속에 녹아있는 그 콩의 수용성 단백질을 염화 마그네슘으로 굳혀주는 게 두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제된 간수는 빨리 굳어버립니다. 근데 바닷물을 쓰면 천천히 굳어가거든요. 뭉근하게. 예.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생기는 게 콩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과 향을 잘 살려주고 그다음에 아주 부드럽습니다. 정제된 간수로 만든 것보다는 바닷물을 간수로 써서 한 초당 두부가 훨씬 더 부드럽고. 그렇겠군요. 네. 그러니까 또 소화도 잘 되고. 맞습니다. 예. 자, 이 감자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감자로 만든 음식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짧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감자 옹심이도 말씀하셨는데 감자로 지은 밥도 있고. 밥. 그리고 우리 감자전.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이맘때 강원도에서는 이제 감자를 가지고 피를 만들어서 감자 송편. 네, 그거 맛있어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네. 예. 그래서 이런 감자가 특화된 음식은 정말 강원도만의 독특한 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유, 배고파서 이 방송 끝나고 빨리 이제 팔도 여행 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맛따라 전국 일주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일 또 다른 지역의 맛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내일 마저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 세고 계십니까?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추석 특집 맛따라 전국 일주, 길따라 전국 일주와 함께 하시면 한가위가 더 풍성해집니다. 채널 고정. 맛따라 전국 일주, 길따라 전국 일주. 이번에는 길따라 전국 일주 시간으로 여행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분들과 함께 할게요. 이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 그리고 노시훈 여행작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박광일 선생님은 매주 목요일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맡고 계신 분 여러분 다 아는 분이신데 노시훈 작가님은 처음 뵙습니다. 이 여행 작가시잖아요. 예. 길 따라 정말 안 다녀본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정확히 말하면 박물관 따라 안 다녀본 곳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물관 중심의 여행을 주로 하시나 봐요? 예, 저는 박물관 전시기획 일을 한 20년 가까이 해서요. 예. 박물관이 있는 곳, 관계된 곳은 더 꼼꼼히 많이 다녀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짧은 추석 연휴지만 시간 쪼개서 여행 가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연휴 기간이 아니더라도 9월에 짬짬이 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몇몇 지역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길 따라 전국 일주 먼저 원주로 가볼까요? 윤지혜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예, 원주는 여행할 곳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곳 중에 오늘 어떤 곳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원주 중앙동에 있는 미로 예술시장입니다. 네. 미로 시장의 미는 아름답고 맛있는 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하. 이곳에 도착하면 왜 이름이 미로시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 골목이 좁고 미로처럼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네. 1950년 오일장의 시초였던 이곳은 2013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미로처럼 얽혀있는 시장에는 청년 상인들의 수공예점, 또 식당, 카페, 공방 등이 자리 잡아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시장으로 거듭났는데요. 이것은 전통시장과는 다른 또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미로시장의 미가 아름답고 맛있는 미래라는 그런 해석도 참 새로운데 어느 지역을 가든 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참 쏠쏠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예술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독특한 볼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로시장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예. 안경 도안을 틀에다가 그린 후에 톱질을 해서 안경을 만드는데요. 이 톱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으로 위아래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톱질로 대략의 안경 모양이 완성되면 또 줄질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사포로 부드럽게 사포질을 해서 얼굴에 닿는 부분들을 맨질맨질하게 만들어줍니다. 안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군요. 안경 만드는데 이 톱을 사용한다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만들어봤는데 참 쉽지가 않았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톱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이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아, 밑에를 잡고. 네. 이렇게요? 네, 그렇게. 된다. 훌륭해요. 오! 훌륭합니다. 약간 입으로- 삐뚤어지는데요? 후후 불면서 방향을 맞춰보세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또 재미가 있네요. 맞아요. 이거에 집중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제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 그런 뭔가 보람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윤지혜 리포터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한 것 같은데 안경 한 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네, 수제 안경 만드는데 총 걸리는 시간은 12시간 정도인데요. 예.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처럼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왔을 때 보통 3-4시간 정도 만들고 가면 보통 3번에서 4번 공방을 방문해서 완성합니다. 이렇게 12시간을 투자하는 핸드메이드 제품이 사실 흔하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완성을 하고 나면 보람과 성취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저도 지금 안경 쓰고 방송하고 있는데 저만의 안경대 하나 좀 가서 만들어 보고 싶네요. 이제 공방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좀 출출해지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음식을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큐브 스테이크인데요. 원주 미루시장은 얼마 전 맛집 프로그램에 방영된 이후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 큐브 스테이크는 부드러운 소고기를 직접 구워서 주고 또 파프리카와 파인애플 등 각종 야채와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또 식당 내부가 마치 일본의 선술집처럼 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혼자 와서 밥을 먹기에도 적당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자,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일단은 소고기 스테이크 드실 때 이제 옆에 가니쉬들이 많이 있는데 파인애플도 있고요, 마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프레시빈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구마도 구워서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기가 진짜 맛있고 여기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좀 더 부드럽고 또 야채의 아삭아삭한 식감이 좀 느껴져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딱히 하지 않아도 그냥 주변에 아기자기한 게 많으니까 구경하러도 오고 술집도 좀 간단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가볍게 한잔 하러 와요. 네, 많은 분들이 각지에서 보시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혜 리포터, 그러면 기왕 소개하시는 김에 가볼 만한 곳 어디 또 있을까요? 네, 소금산 출렁다리인데요. 지상 100m 위에 설치된 200m 길이의 출렁다리에 오르면 양 옆에는 소금산이, 또 아래에는 섬강이 펼쳐집니다. 예. 또 간현 레일바이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폐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를 타고 바람을 가르면서 또 산과 들의 절경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원주에 오면 산과 들, 또 강을 한 번에 느낄 수 있고 시장에서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특별한 체험도 가능합니다. 많이 원주에 놀러 오시고요.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지혜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원주 중앙동 미로 예술시장. 한번 가보고 싶다 할 정도로 소개를 참 잘해 주셨는데, 자,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박광희 선생님.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에 이제 답사의 분위기가 예전에 유적지 한적한 곳을 찾아다닌다면 도시 속으로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원주라고 하면은 이제 강원도의 어떤 대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강릉, 원주를 합쳐서 이제 그렇죠. 강원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미로시장 같은 것도 들르면서 동시에 남아있는 그 가명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 또 원주라는 곳을 그러네요. 좀 익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의미를 갖고 여행을 하게 만드는 우리 박광희 선생님이신데, 노시훈 작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행지로서의 원주가 또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모르는 곳이 많거든요. 좀 추천해 주실 곳 없을까요? 원주를 찾는 여행 패턴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동남쪽으로 치악산이라든가 국립공원, 백운산, 가막산 이런 곳으로 간 명산들을 등반하는 코스가 있고, 간현협곡이라든가 서쪽에 섬강 등을 다니는 코스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조트와 골프장을 찾는 이런 세 가지 정도 패턴이 있다면은 여기에 더해서 방금 소개해주신 미로 예술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심 답사 코스를 네. 추천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비스듬히 건너편에 바로 강원 가명지가 있고, 이 도심 방향으로 조금 더 가면은 한지 테마파크라든가 여기서 또 내려가면은 박경리 문화공원 등이 있는데, 그렇죠.
이들 코스는 원주의 또 다른 면모를 느껴볼 수 있는 숨은 명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 자, 박광희 선생님, 이 강원 지역에 역사여행 떠날 만한 곳이 참 많은데 영월에 있는 청룡포, 여기 단종의 유배지였던 곳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강릉 오죽헌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밖에 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일단 역사여행지로. 원주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주에 이제 제가 답사를 가면은 이제 보통 저는 표현으로 원주 3대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원주 3대장? 네, 그러니까 이제 꼭 가봐야 되는 세 곳인데, 예. 폐사지 세 곳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천사터, 그 다음에 흥법사터, 이제 거돈사터, 이렇게 이제 유명한 곳이고요. 아마 조만간 이 법천사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옛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경복궁 앞에 있었는데 이제 용산으로 옮기면서 옮겨가지 못한 유물이 하나 있어요. 워낙에 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세밀한 조각들이 망가질까봐 네. 그대로 둔 건데요. 그 법천사에 있었던 그 탑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승탑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원래 원주 법천사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주 쪽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그게 원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 그게 언제쯤이라고요? 지금 이제 옮기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 근데 워낙에 이제 이게 세밀한 작업이 돼서 아마 이제 조만간 자리를 찾을 것 같은데요. 통일신라 말기에 이 원주라고 하는 지역에 거대한 사찰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게 이제 고려시대 때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가면 전부 다 국사, 그 다음에 이제 왕사 이런 사람들의 어떤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그렇게 발달했던 거는 원주라는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뭐 섬강이라든지 남한강에 물길이 지나가고요. 네. 조창 역시 흥원창 같은 큰 창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육로와는 다른 예전에 고려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굉장한 교통의 요지였구나를 이 폐사지를 통해서 한때의 영화와 그다음에 지금의 쓸쓸함 이런 것들을 그러네요. 같이 느낄 수 있으실 예. 겁니다. 자, 노시훈 작가님, 이 여행지로서 이 강원도 지역에 정말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많을 것 같아요. 그중에 정말 이곳은 꼭 가봐야 된다. 어떤 곳이 있을까요? 강원도의 트레킹 명소 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천 비수구미길인데요. 그러니까 해산터널부터 8호까지 이어지는 아주 완만한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걷는 한 2시간, 6km 정도 될 겁니다. 굳이 등산화가 필요 없습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길을 따라 주변으로 흐르는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한적하게 내려와서 마을에서 그 이장님 댁에서 산채 비빔밥 한 그릇 드시는 코스인데요. 아하. 이 마을에서 나가는 코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올라가시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8호를 건너서 모터보트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쾌속보트를 타고 나면은 세계 평화의 종공원, 평화의 댐, 그리고 물문화관, 비목공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대단한 격전지였고 8호란 네. 이름도 사실은 거기에 그 오랑캐들을 많이 묻었다라고 해서 8호가 되는데 네. 그 격전지의 이름이 평화라는 것이 굉장히 좀 역설적인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곳의 별칭이 마지막 오지인데요. 한 가지 저는 우려되는 것은 이제 관광객이 찾지 않던 곳을 뒤져내서 마지막 오지라는 타이틀을 많은 사람들이 달아주거든요. 여기가 마지막 오지야. 근데 이제 관광객의 때가 그때부터 묻을 만치 묻으면은 굉장히 매정하게 그때부터 이제 B급 관광지로 방치해버리는 소위 말하는 오지의 일생이 비수구미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이고, 참 재미있는 내용이었네요. 박광희 선생님 고개 끄덕끄덕 하셨는데 다녀오신 곳이죠? 네, 거기 예. 이제 예전에 다른 방송으로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예. 진짜로 또 그 강옆으로 이렇게 데크로 난 길을 걷는 거는 거의 이제 환상적인 느낌을 주게 하죠. 아, 두 분이 다 이렇게 강추할 곳이라면은 정말 저희도 꼭 한번 가봐야 될 것이네요. 이 두 분이 한 분은 역사 여행가 또 한 분은 이제 여행 작가시다 보니까 정말 이 정보와 지식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 이 길 따라 전국 일주 아주 격조 있는 그런 방송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 정보. 그래서 특집 아니겠습니까? 네. 자, 길 따라 전국 일주 이번에 광주로 좀 가보겠습니다. 김연경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예, 요즘 광주를 가면 남구의 양림동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오늘 이 양림동의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담아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 남구 양림동은 역사문화마을로 1900년대 초의 문화와 현대예술이 공존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19세기 서양 근대 건축물과 조선 전통가옥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현재는 시인과 화가, 또 소설가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작품 활동을 하는 보금자리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전통과 근대, 현대문화, 그리고 예술까지 다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좀 천천히 걸으면서 여유 있게 마을을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스러운 마을이라 그런지 저도 이곳에 가면 갈수록 양림동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있는데요. 네. 양림동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펭귄 마을입니다. 예.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 작은 골목 마을인데 어르신들이 걷는 모습이 뒤뚱뒤뚱 펭귄 같다고 해서 그런 귀여운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마을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보물창고 같아요. 낡은 벽시계와 의자, 액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소품들로 골목이 가득 꾸며진 마을인데요. 네. 누군가가 나서서 작품을 만든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하나씩 갖다 주기도 하고요. 아하. 또 관광객들도 하나씩 자신들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골목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이 작은 작품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추억을 생각하는 분들 참 많았는데요. 그 현장 함께 하시죠. 저희도 7080 시대가 된 것 같고 그 시대에 사는 것 같이 자연스러운 장소가 온 것 같아서 되게 몇 학년이에요? 고2요. 7080 사는 세대인 것처럼. 아무래도 사진을 찍으면서 같이 추억을 남길 수도 있고 추억을 유발하는 게 펭귄 마을의 묘미지 않나. 한 몇 번 와봤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막 만들어져 있는 거 많이 보려고 그리고 옛날 거 많이 이렇게 전시가 많이 돼 있어서 왔어요. 골목 가다 보면 막 벽 하나 펭귄 같이 그려져 있는데 그런 거 가면서 사진 찍으셔도 이쁘게 나와서 골목 보면 다 정리돼 있고 옛날 느낌이 나고 여기에 막 1960년대, 70년대 썼던 물건이 다 전시되어 있다고 해서 옛날 풍이 느껴져서 여기 이렇게 꾸미셨던 마을 분들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되게 광주에 이런 곳이 있을 줄 상상도 못 해가지고. 추억을 유발하는 묘한 매력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마을 입구부터 사직공원 있는 곳까지 걷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장우 가옥이나 최승효 가옥처럼 2,000평에서 3,000평 되는 전통 가옥에서 고즈넉함을 느끼고 마을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요. 예쁜 카페거리와 음식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마을 위로 올라가면 또 양림동만의 독특한 근대 건축물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피크닉 즐기는 분들도 많고요. 또 아기자기한 골목을 따라 걸으면서 추억에 빠지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그 양림동의 매력을 함께 들어보시죠. 네.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좋은 데도 많다 그래서 한번 구경하러 왔어요. 약간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고 1930년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어떤 정서, 추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살려 주거든요. 근데 요즘에 골목을 보기 힘들어요. 되게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그 골목에서 놀던 그런 어떤 추억 이런 옛날 생각들이 참 많이 나는. 네, 저는 양림동 문화예술사 조만수입니다. 길을 따라 이제 같이 걸어서 투어를 하는 것이죠. 이게 아마 완전한 그 보물창고지 않을까. 충장로에서 들어온 쪽을 입구로 치자면요. 우리 전통 문화도 보고 문화예술도 보고 여기는 또 작가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갤러리도 많습니다. 뭐 남녀노소 젊은 사람 나이 자신 반응 할 것 없이 누구나 오셔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이번 명절 같은 데도 이쪽으로 오시면은 후회는 절대 안 오고 가실 것입니다. 후회는 절대 안 하고 가실 것이다. 양림동은 보물창고라고 표현까지 하셨는데 아주 매력적인 동네인 것 같습니다. 네. 곁들여서 또 둘러볼 곳이 있을까요? 네, 남구 양림동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색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서구 양동 발산마을인데요. 현재 광주에서 유일하게 남은 달동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빈집이 많아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는데 이곳이 밝고 활기찬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변했길래요? 네, 도시재생 사업으로 마을에 청년들이 입주해서 발산마을의 문화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던 그 골목들은 알록달록 옷을 입기 시작했고요. 또 곳곳에는 청춘들의 응원 메시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밝아진 마을 분위기에 마을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축제를 열기도 하고요. 뭐 다른 청년들도 빈집을 개조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거나 또 아기자기한 식당과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마을을 참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이곳 지대가 높아서 마을길을 쭉 따라 걸으면 광주의 전경이 한눈에 보여서 가슴이 확 트이고요. 네. 또 알록달록한 마을 골목들이 여유를 느끼게 해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골목 모두가 인생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니까 이곳도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발산마을까지 구경했습니다. 자, 마지막 장소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이렇게 발산마을을 또 양림동에서 아기자기한 골목의 정취를 느끼셨다면 자연의 길로 가는 것도 힐링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광주의 자연을 자랑하는 광주호 생태호수길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광주 시민들에게는 산책길로 호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왠지 오늘은 유유자적 걷고 싶다 이런 날 있으시죠? 그런 날에 딱인 곳입니다. 넓은 호수를 따라서 데크를 걷다 보면 녹음이 마음을 싱그럽게 해주고요. 또 예쁜 꽃들도 많이 심어져 있어서 모든 풍경이 꼭 그림 같습니다. 이것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 투어 코스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판문점 도보다리를 재현한 길, 또 천연기념물인 왕버들나무를 만나기 위한 길도 있습니다. 네. 이런 자연과 또 아기자기한 골목청 남기기 위해서 이번에 광주 찾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김현경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윤재 리포터 원주로 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또 김현경 리포터 광주로 오라고 유혹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서로 이제 리포터들이 배틀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가까운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원주 찍고 광주입니까 그러면? 그렇게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네.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멀고. 네. 자,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제 양림동을 좀 둘러봤는데 1900년 초에 문화와 예술이 남아있다는 게 참 인상적이거든요. 자, 박광희 선생님, 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곳인지 양림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양림동이라는 이제 한자를 풀어보면 이제 버드나무가 있는 이제 숲이 있는 곳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근데 마을의 유래에 따라서는 그게 버드나무가 아니라 볕이 잘 드는 볕 양자다. 그래서 한자를 실제로 섞어 쓴 예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아마 그 가까운 개울에 있는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서 또 천연기념물도 있고 해서 아마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광주 서남 쪽으로 해당하는 관문이기도 해서 실제로 이제 언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시가지가 이제 많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광주에서는 조금 발달이 좀 빨랐던 곳입니다. 네.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양림동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의 어떤 마을이 이제 대비가 됐는데 이제 예전에는 덜 발달된 양림동을 조금은 가볍게 보다가 네.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가 굉장한 어떻게 보면 광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다 싶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장소를 조금 돋보이게 그렇군요. 만드는 작업을 한 거죠. 예. 앞서 김현경 리포터 내용 들으면서 우리 노시훈 작가님은 그것이 그렇지. 다 둘러보신 곳이라서 하실 말씀이 참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작가님은 광주로 여행을 가면은 주로 어떻게 둘러보십니까? 제 경우에는 일단 맛집들을 많이 찾아가고요. 맛집? 예, 그리고 예. 광주 하면 무등산이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무등산은 사실 진작에 국립공원이 됐어야 될 명산인데 뭐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산처럼 예. 광주에 있기 때문에 동네 뒷산처럼 뭐 서석대라든가 입석대 이런 것들이 병풍처럼 들어선 이제 수직 주상절리가 네. 굉장히 이국적으로 장관이고요. 뭐 임진왜란의 의병장 고경명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높은 관물을 쓰고 몸이 큰 귀인이 단정하게 호를 쥐고 공손히 읍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 네. 가까이서 보면 마치 철옹송과도 같은 튼튼한 요새에 일만의 병사가 숨어있는 듯하다. 이곳 다녀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예. 표현에. 예. 많이 알려진 명소이지만은 예. 그 가치로 보자면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 평가받아야 될 명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광주의 숨은 명소를 좀 저희가 찾아봤더니 동명동 얘기도 많이들 하세요. 예, 어떤 동명동. 곳입니까? 예, 동명동 뭐 지금으로 치면은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조선대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요. 좀 전에 소개해 주신 양림동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지나면 바로 뒤편 거기가 동명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옥이라든가 오래된 건물을 카페와 맛집, 게스트하우스, 책방 이런 것들로 리모델링한 곳인데요. 이제 특색 있는 음식점들이 밀집한 서울의 이태원, 그 경리단길에 빗대서 네. 동리단길이라고 그런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동리단길이 원조인 경리단길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 지니고 있는데 뭡니까? 바로 동명동의 외곽을 이렇게 감싼 형태로 조성된 숲길입니다. 여기서는 푸른 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근데 예전 경전선, 경상도와 전라도를 다니던 경전선 철로 구간이 도심 숲길이 된 케이스입니다. 서울의 뭐 경춘선 숲길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동리단길이요? 예. 예. 한 곳 더 소개해 드릴까요? 그럼요, 좋죠. 예. 광주 예술의 거리라고 불리는 군동 일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된 화방이라든가 갤러리, 소극장, 뭐 찻집 등이 있어서 동명동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여기는 광주의 인사동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그래요. 박광일 선생님께서도 네. 뭐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참 많은데 역사여행 차원에서 들르면 좋을 곳 그냥 편안하게 몇 군데 소개해 주세요. 네, 산은 무등산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등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보면 1등보다 높은 게 0등이거든요. 그래서 그 등수가 없는, 보통 우리 무등. 이제 보통의 이제 그 시민분들에게는 이제 영순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잖아요. 예. 이제 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등정각, 부처님의 이제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뜻하는 말인데요. 광주에 속하지만 이제 무등산을 살짝 옆으로 끼고 넘어가면은 금곡동, 그러니까 이제 충효동이라고 예전에 이제 알려졌던 그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가마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청자, 뭐 분청, 백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분청 가마는 거의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충효동 가마가 7개 정도 가마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복원했는데 그게 그 분청 가마입니다. 그래서 네. 규모가 한 20m 정도가 돼요. 꽤 깊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마가 어떻게 보면은 분청사계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조그만 전시관의 옆에 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가 이제 어떤 예술의 고장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도자기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바로 옆에 이제 충장동의 어떤 그 바탕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김덕령을 모신 충장사. 네. 그래서 사당까지 들러보시면 조선시대의 어떤 중기의 역사를 잘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광주에 또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습니다. 길 따라 전국 일주, 역사와 문화, 관광지로서의 지역 얘기를 좀 나눴는데,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른 지역 얘기도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여행 전문가 박광일 씨, 그리고 여행작가 노시훈 씨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맛따라 전국 일주, 길 따라 전국 일주.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느 마을에 가서도 축제처럼 즐거운 일들을 발견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축제 같은 하루 맞으시길 바라면서 라디오 전국 일주 내일 오후 3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